올해 1월, 2월, 3월 지금 흘러오는 시장 흐름이 너무 격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투자 전략팀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이 시장의 상황에 맞추는 리서치도 필요하지만 또 심지를 굳건히 해서 뷰를 이 정한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1월, 2월, 3월 다 색깔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국 통화 당국들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물가나 경기에 대한 무게중심, 그리고 자산 가격의 변동성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1개월 동안 이제 크레딧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들은 참 뷰를 한 방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면서 저희 좀 전에 마인드 컨트롤처럼 하면서 뭐 근거 찾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말에 올해를 생각하셨던 연간 전망이랄까? 그런 전망하고 지금의 오늘 말씀해 주실 시장 뷰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신 건가요? 보람이라고 한다라면은 그 뷰가 어느 정도는 좀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 점이 가장 좀 보람찬 부분이고 그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좀 인고의 세월은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특히 물가가 연초에 워낙에 지표들이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금리나 달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정책이나 이벤트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증시의 변동폭도 상당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에 대한 무게 중심을 어디로 가져다 줘야 할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세요. 신월 위원님이 저는 이제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는데요. 채권의 완전 전문가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선상인증권에서 투자전략 팀장을 하시고 또 중간에 예전에 전 직장에 계실 때 부동산도 좀 하셨었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전반적인 자산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 정책과 채권 금리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부동산 시장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기관들 나가다 보면은 투심에 대한 향방이 결국 채권이냐 주식이냐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물가이냐 경기냐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환 시장과 엮이면서 어떤 좀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좀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그런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짚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좀 두루두루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거 좀 해주시죠. 일단 1, 2, 3월 색깔이 완전히 달랐었어요. 보시면 1월 달은 트리플 강세론자들이 조금 좀 세를 좀 불렸었고요. 2월은 완전히 또 반대의 방향이 나타났죠. 잘 생각하시면은 2월 달에는 물가 지표들 때문에 그리고 경기 지표들, 고용 지표부터 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의 레벨을 터미널 레이트를 5.5에서 5.75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페드워치를 보면은 5.0 그리고 3분기 또는 4분기에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인식들이 과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좋았다가 좋지 않았다가 하니까 사실 어느 포지션을 하나를 구축했다가 이 포지션이 굉장히 대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하다가 엇박자가 나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고요. 좀 쉽지 않았던 흐름들을 우리가 1분기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점을 뽑자라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대부분을 75% 이상을 차지하는 실물 자산 중에서 부동산 시장은 뭐 꿋꿋하게 계속해서 마이너스
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상반기까지는 MOM이나 YOY에 있어서 플랫하거나 강보합을 나타냈고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턴어라운드 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네. 점 알 수 있고 채권 시장과 그리고 주식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뭐 지난해 공격적이고 거친 금리 인상과도 조금 결은 다르지만 자산 가격의 변동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차트 굉장히 좋네요. 1월, 2월, 3월에 각 자산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채권과 주식이 여전히 동조하고 있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네. 정반대로 지금 보이는 색깔이 명확한데요. 네. 이렇게 춤을 추는 장세가 당분간 더 갈까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색깔을 향방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21세기 이후에 달러 인덱스와 채권 지수의 변동성, 미 국채의 변동성, 무브 인덱스의 상관계수가 거의 그냥 무차별적이었거든요. 관계가 없었는데 팬데믹 중반부 21년부터 2년간은 무브 인덱스와 그 달러 인덱스가 동반 이제 상관성을 나타냈죠. 0.95 정도의 상관계수를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진 거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고 그리고 미국채의 변동성이 높아진 것은 변동성이 이제 인상에 대한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쪼그라들었는데 달러는 높아졌는데 이 부분이 23년 2월 말 3월 초부터 굉장히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네. 변동성은 높아지는데 달러 인덱스는 같이 안 높아지고 네. 내려가거나 좀 100에서 105포인트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 바뀌고 있는데 방향성을 좀 타진하기 어렵다라는 점이고 증시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내 증시에 있어서 다행인 점은 달러가 더 강해지지 않고 있다. 네. 레벨이 금리의 레벨은 높아졌지만 기준금리의 레벨은 높아졌지만 달러의 긴축발 강세 모멘텀은 어느 정도 좀 제어가 걸리고 있다라는 점이 신흥국에 있어서는 비교적 다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좀 더 안전하거나 좀 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서 신흥국이 다행인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선진국 은행들이 망하면 헤지펀드들은 무조건 신흥국 중에 하나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달러를 땡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신흥국이 아니지만 금융회사 신흥국이니까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뭐 이런 데를 뒤져보니까 너무 튼튼해서 더 네. 이상 여기는 건드릴 게 없고 그래서 되게 약한 고리라고 판단되는 유럽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선후 관계가 약간 달라진 것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제가 뭐 증시 전문가는 아니어서 조금 제가 이견을 말씀드리는 게 좀 감이 드릴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원화를 보면은 원화는 지금 이 장표를 보시다시피 1월 달에는 절상이 되었고 2월에 절하가 돼요. 신흥국 통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긴축 우려 때문에 좀 약했었죠. 그런데 3월부터는 상대적인 약달러 에 의해서 원화가 조금 절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폭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유로나 엔화의 좀 주요 기축 통화들은 바로 약달러의 모멘텀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원화는 오히려 주간 단위로 1.5% 절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소버린에 관련된 부분과 크레딧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원화는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지금 수출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수출 이외의 것들에서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인식. 네. 그리고 스왑 시장에서 달러 조달의 어려움이 아직은 뭐 1분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들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원화도 같이 좋았어야 되는데 원화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반쪽짜리 달리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뭐 그 업종별로 봤을 땐 증시에 있어서 뭐 2차 전지를 필두로 하고 최근에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바이오주들 좀 올라왔고 네.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우리 경제 기반을 탄탄히 하는 반도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좀 크잖아요.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적자가 만약에 지금 수준으로 좀 더 가면 네.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수출과 채권 시장 금리 보고 환율을 좀 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네.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주요 만기물별 금리 스프레드 추이를 나타낸 장표가 되겠는데요. 기준금리 대비 국고 3년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진한 푸른색인데요. 마이너스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기준금리가 3.5%인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이지만 국고 3년물 금리는 3.5%를 하회하고 있다. 네. 미국채 또한 마찬가지죠. 네. 지금 2년짜리도 3.7 정도까지 내려왔고 10년은 3.3에서 3.5 레벨에서 네. 등락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역캐리를 부담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하에 대해서 배팅을 한다라면은 네. 자본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금리 대비 국고 3년 금리 스프레드가 추세적으로 0을 하회하는 마이너스 국면에 있을 때 수출 지표와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동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물가가 잡히는 게 보이는데 경기를 방치하면은 나중에 후폭풍이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오늘 증시에도 나타났고요. 그런데 한국은행이나 연준의 인사들의 발언에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현실화시켜주는 발언은 지금 네. 전무하죠. 없죠. 네. 그 말인즉슨 중앙은행이 봤을 때는 물가가 경기보다는 아직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 더 밀고 내려가는 부분은 선행적인 부분은 있으나 수출이 안 좋은 건 맞는데 더 안 좋아진다라면은 금리 인하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캐펙스를 이끌어내야 되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국내 요인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글로벌 교역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데 통화 정책을 먼저 앞서서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해버리면은 물가를 잡다가 많은 네. 꼴이 되는 상황이고 연초니까 추경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기가 그래도 조금 나아진다는데 네. 굳이 지금 이런 정책들을 펼치거나 시장이 강하게 배팅하는 것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책발 어떤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가져가는 거는 좀 다소 이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연준의 금리가 5.0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는 지금 월 평균으로는 103 정도까지 내려가 네. 있고 조금 더 꼬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원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까 보시게 되면은 달러 환율과 무역 수지 동향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좋지 않죠. 12개월 이동 평균 쭉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 쪽 보게 되면은 물량보다 단가가 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바닥 다지기이냐 아니냐는 조금 논쟁거리이나 꽂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좋지 않다. 네. 여기에서 무역 적자가 이어진다라면은 원달러 환율은 제약적인 강달러, 중립 흐름에 불과하더라도 그 중립적인 달러 흐름에 불과하더라도 조금 달러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는 힘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 펀더멘탈에 좀 기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환율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가만히 있고 유지가 되더라도 네. 원 달러 환율로 봐서는 환율이 네. 워낙 강세로 가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은 달러 인덱스에 연동이 되는데 원달러 환율은 지금은 달러는 그냥 중립일 것 같다. 네.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우리 경제가 좀 밋밋하거나 좀 안 좋더라. 이런 점이 원화 절상으로 좀 되돌리기에는 힘이 역부족일 것 같다라는 점이고 그나마 상단을 그래도 더 뚫고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은 지금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일제히 5% 위로 갔고 양회에서도 이를 천명했기 때문에 중국발 리오프닝 정도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게 현실화되는 부분, 현실 결과치로 아직 꽂히진 않고 있어서 조금 물음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점 고민하고 경기를 상반기에 바닥을 다진다라면은 원달러 환율은 이 정도 선에서 좀 1,300원 초반 레벨에서 좀 등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와 엮이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청자분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부분이어서 지금 이제 금통위에 대해서 별로 시장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니까요. 환율도 좀 가만히 있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금리를
이대로 동결했을 경우에 환율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나요? 제일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그건데 네. 중요한 부분은 한인 총재 발언을 고려할 때 첫 번째로 대외 요인보다는 대내적인 변수들을 좀 더 고민하겠다. 이쪽에 무게 중심이 좀 실려 있습니다. 즉 물가를 보겠다라는 거죠. 실질 기준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1.3이에요. 작년 말이 마이너스 2.0 정도였는데 2년 동안 금리를 3%포인트 올렸지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실질 기준금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럼 물가 오른 만큼밖에 금리를 못 올렸다는 거고 물가를 잡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이었다. 다만 우리 성장률의 그 잠재 성장률 자체가 여기서 만약에 중립금리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에 역풍이 불어닥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우려가 더 자아낼 수 있죠. 다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하는 총재가 한 발언을 빗대 보면은 우리 통화 당국은 재정 당국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교적 독립적이나 연준에는 비독립적이다. 이 말인즉슨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면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왜냐? 원달러 환율이 출렁일 수 있으니까. 외환시장 안정화가 안 된다라면은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105포인트 내외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연말 연시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라면은 금리에 만약에 우리는 동결이고 연준이 5월달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소버린 리스크와 결부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급등 가능성은 진짜 이 애널리스트의 전망의 영역이 아니라 사후 대응의 영역의 수준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최근에 공항을 갈 일이 있었는데 네. 공항에 사람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에는 이제 무역 수지 말고 나머지 여행 수지 이런 거는 되게 좋았을 텐데 네. 여행 많이 나가면 우리나라 여행 수지 많이 악화되지 않나요? 원래 우리나라 여행 수지 항상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그래도 코로나 때 플러스가 된 건데 그거 다시 혹시 마이너스 돼갖고 무역 수지는 좋아지는데 경상 수지가 안 좋아져가지고 환율이 더 오르거나 이럴 가능성 없을까요? 입출국 내역을 제가 보지 못해서 뭐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기 좀 다소 어렵겠습니다만은 요즘에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고 실제로 체감하셨을 텐데 명동 상권이 살아난다. 가 보시면은 되게 그 국적들이 다변화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어제도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내수에 기반한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5%에서 하이 싱글 디짓 안에 상승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해외 출국에 대한 부분들은 잠재되어 있지만 아직은 국내에 기반하고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다변화된 국적들의 관광객들 우리 한국의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강국으로서의 힘을 요즘에 표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 전후로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그 변수가 금융시장의 키팩터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 금리가 미국의 물가 지표가 강하게 나올 때 시장에서는 더 긴축을 할 거라는 전망이 올해 나오다가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이 커지면서 크레딧 위험이 네. 생기면서 그러니까 SVB든 뭐 은행들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못 올린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온 거잖아요. 네. 물가가 잡혀서가 아니라 또 고용도 뭐 약간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탄탄한 수준인데 네. 이런 상태에서 금융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완화적이라고 하려면은 조금 더 충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다. 왜냐? 연준은 2023년도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5.1로 제시를 했어요. 아직 남아있죠. 한 번 정도의 스텝이 더 남아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크레딧 이벤트를 자극해서 미국 경제나 금융시장에 득보다 실이 많다라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 기준금리 측면에서도 코어 PC 대비해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22년 2월에 마이너스 4.9였던 실질 기준금리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1년 만에 돌렸는데 아직 조금 미흡한 점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1년짜리가 여전히 3 후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실질 기준금리가 완화적이고 너무 완화적이어서 물가에 대응을 실기했다라는 거를 1년 만에 만회한 거에 비해서 기대 인플레는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절반밖에 덜 안 떨어진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잡아주기 위한 정책을 나타내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바로 쓰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금융 당국의 정책들이 나왔죠. 스왑 라인을 주 1회에서 매일 하겠다. 타 주요국들과 그리고 디스카운트 윈도우즈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BTFP까지. 그러니까 짧은 거, 조금 짧은 거, 진짜 뭐 적당히 긴 거 다 열어둔 거죠. 그래서 쓸 사람 다 써라. 우리 막아줄 건 막아줄게. 대신에 책임은 너네가 지는데 우리는 망하게는 안 해줄 거야. 극단적으로. 다만 우리 여기서 지금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금리 인하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전개되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금리를 여기서 그냥 유지로만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요. 네. 이미 굉장히 금리가 과거 대비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긴축을 더 추가적으로 안 해도 상당한 금융 시스템에 지금 유사한 크레딧 리스크가 잔존해 있다. 이게 시장에서의 걱정인데 네. 그러면은 BTFP든 또 제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한도는 과연 얼마만큼이고 이 정도 지금 이번에 발표했으면 추가로 문제 생겨도 커버가 가능한 수준인 거냐. 네. BTFP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과거 재할인율이랑 뭐가 다른지 네. 그리고 이 한도로 충분히 크레딧 리스크 네.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네. 보시는지. 결론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 SBB 사태는 사실 좀 증자에 실패했고 증자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예금, 디지털 뱅크론으로 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냥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연준이 물가 때문에 지금 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FDIC가 이제 우리나라로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되겠죠. 나타나서 인수를 했고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매각하기로 했고 이런 절차는 다 아실 거고요. BTFP라고 하면 이제 은행들이 유가증권을 들고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담보로 이제 맡기는 거예요. 나의 어떤 뭐 귀중한 금이나 뭐 시계나 어떤 중요한 집문서 같은 거를 갖다 주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거죠. 긴급 자금 조달을 하는 거죠. 긴급 자금 조달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기 조달 금리 대비 0.1% 10bp를 가산을 해서 하게 되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단기 금융시장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5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많이 금리가 올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낮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커브 수익률 곡선을 꼭 이렇게 보면은 원래 장기로 갈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채권 시장의 인식과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뭐 과거에도 2006년에도 2006년 6월이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이었지만 2006년 1월부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낮았고 이 현상이 2년 넘게 이어졌었던 과거 사례를 보면은 크게 특이한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단기 자금 시장은 연준의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죠. 내가 집 문서나 시계나 뭐 금, 골드바를 가지고 맡겨서 대출 이자를 높게 5% 가까이 주는 것과 은행의 입장에서 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능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수신 기능이 있잖아요. 네. 수신 기능을 통해서 돈을 끌어오는 것과 뭐가 비교하면 나을까인데 이번에 우리도 그 인터넷 그 모바일 뱅킹 중에 하나죠. 선이자 하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니까 좀 급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꼬리표가 달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은 네. 있으나 지금 디스카운트 윈도우즈를 처음에 먼저 썼다가 BTFP로 이동하는 수요들이 조금씩 꽂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당국자들과 그 시장 참가자들도 우리가 이거를 땡겨 썼어. 6개월 있다 갚을 수 있을까? 9개월 있다 갚을 수 있을까? 1년 있다 갚을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하는 거고 1년 있다가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자본 지금 그 기타 포괄 소인이 누계에게 유가증권의 미실현 이제 차손이 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리 인상의 중간에는 유동성 리스크가 발현이 되고요.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은 크레딧 리스크, 신용 리스크가 발현이 되는데 이번 사태는 그 중간에서 급작스럽게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정책의 특징은 장부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불안했던 부분이 1년에서 2년짜리의 채권이었거든요. 왜냐? 물가가 안 잡히면은 70년대 후반처럼 낮춰줬다가 기대 인플레가 다시 튀면은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쪽이 금리가 제일 높았는데 이거는 장부가 평가면은 그냥 뭐 손실이고 이익이고 상관없이 그냥 원가 그대로 해주는 거니까 이거 사도 돼. 제일 안전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원래는 커브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갔다라면은 지금 미끄럼틀이 되어버렸어요. 네. 쫙 이렇게 워터 슬라이드처럼.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시장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왜곡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도 국채 수익률 곡선에 있어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뭐 이금융권이나 다른 이제 은행권, 지방 요즘에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생기면은 이런 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국채 시장은 굉장히 온기가 들어가 있고 네. 크레딧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잠재되는 리스크가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증시에서는 뭐 미국 은행주들도 나쁘진 않았고 CDS 프리미엄도 많이 되돌아갔는데 크레딧 쪽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가격으로 계속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은 미 연준 기준금리와 국채 10년물 금리 하고 IG 대비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대비 하이힐드 등급의 스프레드인데요. 보시면은 항상 금리 인하 후반부 금리 동결이 되고 내려갈 때 IG 대비 하이힐드의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힘들어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케이스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상반기까지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 할 것 같다고 안도하는 동시에 파열음이 어떤 데서는 나타날 수 있다. 조심은 필요하다. 저거는 근데 금리 인하 약간 선호가 또 좀 헷갈리는 게 네.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벌어진 게 아니라 경제가 예를 들어 코로나, 뭐 리만 완전 경제가 작살이 나가지고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그게 동시에 우연하게 나타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제일 달랐던 게 금리 원래 올리는 기간에 주식이 강하고 내릴 때 빠지는데 이번에 금리 올리는 기간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엔 또 저랑 다르게 오히려 금리 인상만 끝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올라가는 국면은 우리가 그동안 목도하지 못했었던 40년 만의 인플레였기 때문에 네.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죠. 채권 그리고 증시, 외환시장, 네. 달러 빼고 다 힘들었고요. 그리고 뭐 가상화폐는 말할 것도 없었고 마지막으로 부동산까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하고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물가 잡혔고 아니면은 유노말 시대 때는 물가는 아무래도 안 올라 이 생각이었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통화정책 해줘야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경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미 안 좋은 애들은 진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하이힐드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금리 인하 국면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하이힐드와 IG의 스프레드 차가 좀 접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2019년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08년에서 9년도 마찬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있어서도 뭐 조금 안 좋았던 애들 있었죠.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좀 패턴의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유사한 패턴들은 나타날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표로 준비는 못했습니다만은 미국채 보통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는 2년물 대비 10년물 많이 보잖아요. 근데 3월물 대비 10년물도 많이 보는데요. 3월물과 2년물의 금리 스프레드 차이를 보면은 연준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월물은 기준금리와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2년은 향후 1, 2년 이내의 통화정책인데요. 이 스프레드가 작년 6월 말이 150bp였어요. 그러니까 3월물보다 2년물이 150bp, 1.5%포인트가 높았고 네. 작년 연말이 1bp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년에 금리 3번이나를 반영했네요, 벌써. 그렇죠. 1년에. 왜냐면 그런데 2년짜리 듀레이션이 침해. 그런데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네. 첫 번째, 연준이 물가 대응에 실기했다. 그리고 사이클을 너무 급작스럽게 가져갔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금리 인하 사이클도 과거보다는 좀 빨리 올 것 같다. 네. 이 세 가지 정도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죽어도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죽어도 한다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FOMC를 하면 점도표 발표를 안 하니까 네. 3월 점도표가 유효하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든지 뭐 할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만약에 5월 달에 금리를 안 올리면 시장에서는 당장 6월에 금리 인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네. 근데 5월, 6월에 물가가 막 뭐 2% 이렇게 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연준 입장에서 굳이 5월 달에 금리를 동결해서 그런 기대를 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페드 워치에서는 지금 벌써 5%로 가고 있잖아요. 금리 네. 인상 없다고. 이 괴리가 어디서 한번 좀 깨지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재밌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이렇습니다. 연준은 5월 달에는 이번에 한번 쉬어갈게. 우리 6월 달에 점도표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자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물쩡 애매하게 말할 것 같다. 네, 5월은 일단은 우리 조금 너무 급하게 올렸으니까 한번 쉬어갈게. 쉬고. 6월 달에 남아 있으니까 아직 금리 인하 안 해. 우리 금리 인하 이런 얘기 안 하고 물가 계속 잡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6월 달에 점도표랑 이제 SAP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전망을 조금 수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때는 약간 다시 1개월 반 만에 철판을 깔고 우리 5.0으로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해.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은 우리가 충분히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어. 라는 멘트로 가면서 동열을 끌고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가의 흐름은 지금 코어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게 시장을 하도 이제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또 바로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려가는 걸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도 스텝 바이 스텝이어서 좀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생각보다는 물가의 흐름은 좀 연준이나 통화 당국들의 그 전망치가 아예 틀린 건 아닌 수준으로 온 것 같아요. 작년은 많이 틀렸었는데 이제 내려가는 속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뭐 이런 표현 감 잡았어 뭐 이런 네. 느낌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우리나라 물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지금 어제 나온 게 헤드라인이 4.2였는데 이제 3 본다라고 막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원 물가는 4.8이에요. 그러니까 헤드라인보다 코어가 높은 게 이게 되게 이례적인 현상인데 0.6이나 차이가 났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기대 인플레도 3으로 떨어졌고 제일 비중이 높은 공업 제품도 2.5까지 떨어졌지만 외식이나 비외식 관련된 개인 서비스가 계속해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6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실제 지표를 보고 여러 가지 금융시장 자산 가격을 통해서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빨리 안 떨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꼭 발목을 잡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질질 끄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월에 금리 안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굳이 올려서 실이 많은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니면 반대로 네. 작년 내내 연준이 말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꿨잖아요. 그죠? 좀 과장해서 말하면
미안해를 계속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꿨는데 이번에도 또 이번 과정에서도 한 번 더 그러면 평생 신뢰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지 않을까. 네. 제가 만약에 연준 위원이라면 어차피 25베이스밖에 없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말을 계속 잘 지켰다라고 하고 6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도표를 통해서 말을 바꾸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말을 많이 틀려가지고 진짜 5월까지는 우리가 말을 지켜줄게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마지막 남은 자존심. 왜냐면 작년 내내 틀렸으니까. 네. 1년 내내 데이터 틀렸으니까. 드리븐이라고 했고 물가는 확실히 잡히지 않았고 고용도 아직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원래 말한 대로 하려면 사실 25pp 인상하고 네, 뭐 그렇죠. 그다음에 보자 이래야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가능성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다음 주에 이제 CPI, PPI는 네. 예정되어 있고 내일 고용 지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CME 패드워치는 뭐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용 지표가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제 더 안 오르고 있고 주당 그 근무 시간도 조금씩 내려가. 정말 미미하게 더 금리 인상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굳이 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수준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일 나오는 지표하고 다음 주 지표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올해 지금 계속 이어서 이 금리 커브 이 변동성 엄청 큰 걸 계속 매일 보면서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채권도 공부 많이 하시고 이러고 있는데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지도 지금 한참 됐고 네.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큰 편이잖아요. 네. 이게 언제쯤 좀 정상화라고 할까요?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하고 커브가 정상화가 되고 네. 이더 이상 주식하시는 분들이 채권 걱정, 금리 걱정 안 하고 가는 그런 구간은 좀 긴 얘기지만 네. 어떤 모양으로 나올 것 같으세요?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만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단기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정상화 될 거라고 보세요? 후자는 네. 뭐냐면 경기가 완전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무서운데? 어느 그래도 쪽을 더 가능성을 그나마 높게 다행 보시는지. 부분은 연준은 작년에 굉장히 비관적인 경제 전망치를 내놨다가 IMF부터 이제 좀 1% 중반 정도 하면서 1% 초중반으로 좀 수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로 갈 가능성은 좀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물가가 잡히고 경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침체나 위축에 대한 신호들이 좀 더 강해진다라면은 결국에 연준이 금리 인하로 화답을 해야죠. 금리 인하를 근데 화답을 하는데 얘네들도 늦게 실기를 했는데 또 물가 말고 경기에는 빠르게 대응을 하면은 도대체 연준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그렇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간 1년 동안의 시간을 다시 한번 너네는 물가가 아니라 경기만 바라보느냐라는 오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느리게 갈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라면은 말씀하신 커브가 수익률 곡선이 좀 정상이 되어야 고민거리가 덜고 자산 시장과 정책발 불확실성이 경감이 되어야 대응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 2분기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커브가 정상화되는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 물가도 2%, 성장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1에서 2 정도로 네. 우리가 노랜딩도 아니고 경착륙도 아닌 연착륙에서 정책 대응이 좀 되고 있구나라는 정도가 나와야 커브가 정상화될 건데 지금 구조적인 하이 코스트의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과거처럼 연준의 금리를 확 낮추고 뭐 다른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장기물 금리를 올리고 뭐 이런 어떤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좀 작별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한 1년 이상은 시간이 좀 걸려야 채권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그 질문을 제가 봤어요. 여기 저희 네. 그 시청자분들 지금 얘기하신 거랑 되게 맞는 질문이어서 드리고 싶은 게 뭐라고 하셨냐면 미국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긴축 완화를 좀 천천히 하면 긴축을 오래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경기를 부양하고 있고 그럼 중국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니까 사람들이 돈을 미국에서 빼서 중국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미국 정부가 용납할 거냐 이런 식의 생각도 저는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을 경제적인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자금 이동의 차원에서 봤을 때 네. 중국이 좋아질 때 미국이 너무 빠지면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지 않냐. 중국 너무 좋아지기 전에 네. 이런 식의 생각이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제절미 어렵네요. 아니고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제 독창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준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물가나 긴축 이거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해방이다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도 지금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라고 부르죠. 지금 그 벨라즈 국교 수립하고 미국 들러서 LA에서 메카시 하원 의장 만나고 이것 때문에 다시 미중 있고 오늘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 갔죠. 프랑스 가서 뭐 유럽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국 이익 중심주의의 이익 블록화 현상은 더욱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속화되고 있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떨어지고 있고 중국의 반도체 수출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교역량이 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간다라면은 이 양대 G2 간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첨예하게 있을 것이고 자금이 쏠린다? 사실 이론적은 가능하지만 지금 뭐 조금 지난 뉴스이긴 합니다만 홍콩 쪽 사례들 보면은 굉장히 레이오프가 심해요. 근데 그게 거기가 안 좋아서 그러냐? 서구 선진국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홍콩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정책과 정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사업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그 사람의 실정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빼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되는 모습들로 전개되는 가운데에서 나타난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려면 오히려 진짜 대항해 시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오히려 더 편가르기를 하는 양상이 아닌가라고 해서 조금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의 뭐 자금이 왔다 갔다 한 식으로 해서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훨씬 큰 약간 지정학적 이슈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 하이 코스트, 경영진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세일즈 레버뉴, 매출을 제일 관심했을 거고 매출의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코스트를 줄여야 되는데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 머티리얼 코스트인데요. 한번 장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비농업 부분의 단위 노동 비용 지수와 생산성인데요. 지금 끄트머리 보시게 되면은 2022년, 23년 보시면 벌어져 있잖아요. V자로. 네. 단위 노동은 올라가고 있고요. 생산성은 밋밋하게 그냥 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울기를 단위 노동 비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의 기울기가 언제 있었느냐? 7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초중반부터 굉장히 가팔라지기 시작해요. 잘 아시겠지만 닉슨 대통령 때 근본위제를 폐지했죠. 근본위제를 폐지한 이유는 베트남전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고 재정에 대한 부분들 의존도가 높아졌고 미국 경제는 그동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20년 동안 초강대국의 입지를 다지면서 조금 나름의 방심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이 동경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G2에 가까운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경쟁력을 이제 미국 경제가 좀 갉아먹었던 거죠. 보시면은 딱 절묘하게 떨어지는 게 이제 생산성은 당시 70년대 때 둔화되면서 스태그의 가능성이 나타났고 단위 노동 비용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를 잡기 위한 폴 볼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후에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되어서 8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었어요. 그래서 뭐 금리도 낮았고 생산성도 좋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주도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중심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해도 항상 합리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높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후반부부터는 단위 노동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이렇게 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경영진의 입장에서 있어서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가 늘고 있고 원재료 가격은 분명한 것은 지금
물가가 낮다라고 얘기한 업종은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이런 측면에서 하이코스트의 시대로 좀 접어들 수 있고 좀 부담이 될 거다. 저는 오히려 이익의 블록화 현상의 단면을 잘 이쪽에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종합해 보면 일단 물가는 쉽게 이제 훅 내려가진 않을 거다. 뭐 여기서 고공행진하진 않더라도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오랜 기간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맞죠? 그래서 연준도 통화 정책을 쉽게 완화적으로까지 가는 거는 시장의 기대가 너무 나가는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팀장님께서 오늘 자료를 저희 게시판에도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이 올해 상반기 키 팩터와 체크 네. 포인트 네. 정리를 해오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시간이 지금 10여 분 정도 아, 남았어요. 쭉 한번 짚어주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키 팩터는 뭐고 앞으로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키팩터는 제가 인플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 M2 되게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조금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M2가 지난 12월에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YY 기준으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했거든요. 네. 제가 시계를 땡겨봐도 없더라고요. 와 이렇게 됐구나. 그 본원 통화는 모니터리 베이스는 작년 이제 여름부터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M1, M2까지 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증감률은 마이너스가 된 건 맞지만 그 통화량 자체는 장기 추세선을 좀 상회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 정책을 빨리 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를 좀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금 가격이 지금 2,000불 돌파했죠. 네. 2,000불 돌파했고 비트코인 가격 또한 나쁘지 않죠. 네. 요즘에 조금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통화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뒤에 이제 국내 쪽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은 아직 미국 모기지 30년짜리 금리는 6%대에 있습니다. 네. 떨어졌다고 해도 6% 초반에 있고 미국채 10년물 대비해서 200bp 이상 벌어져 있어요. 200bp 이상 벌어질 때는 항상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언제였었냐면은 90년대 초반에 이제 걸프전 이후에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명목 가격과 실질 주택 가격 모두 리만 사태 제외하고 처음으로 미국 실질 주택, 명목 주택 가격 동시에 떨어졌던 네. 때가 있었고요. 네. 뭐 팬데믹 때 있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기지 30년물 금리가 여전히 좀 높은 상황에 있다. 20대 도시 주택 가격은 이제 한 우리 시점으로 5월 정도 되면은 거의 보합 정도로 이제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 근데 이 부분이 작년 5월만 하더라도 플러스 20%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냥 완전히 그냥 딱 동등한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팩터는 이제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기대감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 구리 선물 가격 보시게 되면 리오프닝 좀 돼서 좀 튀었다가 지금 닥터 커퍼라고 해서 계속 지금 밋밋하게 8,000불, 9,000불대에 위치하고 있죠.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는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좀 더 꽂혀야 되는데 안 꽂히고 있는 부분이 오른쪽 축의 교역량인데요. 교역량 지수가 오히려 연초 들어서 조금 내려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CPB에서 나타냈을 때 이 부분이 좀 등락은 있겠지만 상반기에는 좀 경기 바닥을 다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점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눈은 23년 하반기를 먼저 바라보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뻘밭에 있을 가능성들 배제하지 말자라고 남은 상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교역량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는 원인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연초에 이제 리오프닝, 중국발 리오프닝 기대도 있고 그래도 경기는 조금 회복되니까 유럽도 그렇고요. 그러면 좀 교역량 회복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차트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네요. 조금 후행적이어서 아직 그 부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고 연말 연시에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 정책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 끝나지 않았었던 부분 있겠고요. 우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더 떨어질 것이냐? 1분기에는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WTO에서도 글로벌 교역량의 성장률을 2%에서 1%로 낮췄어요. 그 말인즉슨 아직은 좀 악재들이 조금 더 산재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뭐 전문가들의 좀 공통된 의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바닥을 다진다라면 다시 계단식의 상향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좀 남아 있으나 좀 느리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지면 어디서 안 좋아질 건데 미리 좀 알고 싶다. 근데 저도 뭐 증권사에 계시지만 증권사 요즘 어려운 부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참 이게 10년 전과는 다르게 부동산 때문에 증권사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나. 굉장히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지금 23년 3월 말 기준으로 19조 원이에요. 근데 작년 말이 21조 원이었고요. 재작년 말이 22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롤오버는 이제 계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롤오버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 연말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이런 걸로 인해서 단기 자금 시장과 채권 시장이 완전 얼어붙었고, 부동산 시장은 기존 주택이 거래가 안 됐고, PF 신규 사업성은 완전히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완전 꼬꾸라지면서 이게 미분양이 급증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증권사들의 스탠스들도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명일 팀장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2020년에만 인허가 대비 착공 비율이 115%였어요. 네. 그러니까 인허가보다 착공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 인허가 한 다음에 착공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브릿지에서 본 PF로 가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이때는 뭐 너도 나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2022년에는 10년간 가장 낮은 70%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아마 하반기에 더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2월 달까지 나온 23년 2월 누계 기준으로 인허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떨어졌는데 착공은 28.5%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의 추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PF가 딜이 성립됐다 하면은 뭐 지하자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풍악을 울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의 없고, 진짜 미미한 수준이고, 롤오버만 잘 되어도 다행이다. 대신에 금리 레벨은 올라간 수준에서 롤오버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3월 말 기준으로 A1 신용등급 PF 유동화 증권은 4에서 5% 정도인데, 아까 제가 국채 시장과 크레딧 시장의 온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2 이하는 6에서 12%까지 엄청나게 다변화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롤오버를 하면은 감사하다라고 하고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이제 말 그대로 부도가 나거나 해서 공매나 경매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중요하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은 안 좋은데 그러면 이거는 해석하기 또 나름이죠. 2, 3년 후에는 또 공급이 모자란 거 아니야? 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볼 부분은 이제 임대차 시장으로 조금 가서 이제 이게 채권 시장과 매매 임대랑 같이 엮여져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CD 금리가 그렇게 고점을 찍다가 좀 에메랄드 빛깔 중간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금 3.59까지 떨어졌습니다. CD 금리가. 근데 CD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수도권 전세가 이제 확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잘못한 CD 금리가 지금 에메랄드가 아니라 회색. 네, 회색이요. 회색깔. 네. 회색깔인데요. CD 금리가 기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쫙 낮아 있다가 22년도부터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역의 관계로 수도권 전세의 증감률이 완전히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고, 반대적으로 CD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을 월세로 좀 충당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CD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1, 2년간의 트렌드와는 좀 다른 측면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그 정도 짚어보면 네,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랩업을 하자면 네.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은행을 제외한 증권사나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자금 시장과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최악의 시즌은 지나갔다. 그런데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키 팩터는 미국의 인플레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남은 상반기에 좀 어떤 증시나 채권 시장, 외환 시장을 좀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SVB 망했고요. 네. CS 합병됐고 뭐 이렇잖아요. 네. 이게 베어스턴스 같으세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세요? 4분밖에 없어요. 센 질문 하셨네요. 둘 중에 어딘 것 같으십니까? 대본에 없는 질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 네. 베어스턴스일 수도 있다. 6개월 후에 리만 같은 일이 혹시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채권 시장 참가자는 좀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희망보다는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자라는 심정인 거고, 학습 효과에 의한 부분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나 FDIC 그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해서 신규 주택 시장, 결국에는 미분양이 지금 이번 달에 100호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서울 둔촌 주공이 완판됐기 때문에 1000호 정도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방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미국 또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유가증권, 채권 시장은 급증을 했었고요. 이걸 누군가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져갔을 거고, 금리에 대한 부분 부담감은 아직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후행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도미노가 벌어진다라면은 굉장한 대응 체계 마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또 다른 전개 방향성에 대해서는 열어둬야 된다.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항상 이 지난번 통화정책 정상화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저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생각을 거의 못했었거든요. 저는 그나마 2022년을 전망할 때 물가 전망 나이브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물가가 셌거든요. 그런 측면 고려한다라면은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서 대응의 여력도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벗어날 경우에는 좀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SVB가 엄청난 규모의, 아까 보니까 4억 원의 파산 규모도 다 주셨는데 네. 망했어요. 근데 저렇게 바로 미국에서 정부가 개입해갖고 돈을 넣어서 끝났잖아요. 네. 저는 CS라는 회사가 이렇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합병해서 끝냈고, 그럼 이제 웬만한 게 터져도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주들이 좀 손해를 보지만 이 시스템은 망가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네. 해결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좀 희망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는 봅니다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결국에 정책은 명암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어떤 쪽으로?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은 제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통화 정책은 긴축인데 금융 정책은 완화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가격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부가 평가가 바로 당장에 1년물, 2년물에 대한 좀 저평가를 고평가로 바꿔놓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랬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커브가 완전히 워터 슬라이드처럼 내려가고 있는 부분의 해석을 또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순환의 고리에서 맴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자정작용에 의해서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큽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망하면 정부가 뭔가를 해주니까 돈은 다시 풀리고, 그럼 다시 또 물가가 또 올라가고, 그럼 또 뭐 이런 약간 그런 식의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순환 참조하면서 지속되는 이 사이클의 네, 엑셀의 네. 참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우려되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항상 통화정책 정상화할 때도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은 있었지만 쉽게 하지 못했었던 거 우리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도 현실은 또 살아가니까 그냥 했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더 골마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어느 정도 이번에 긴축 사이클에서 조금
나름의 정화작용들이 좀 일어나고 잘 마무리되기를 좀 바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고서도 저희 인포맥스 게시판에 올라와 있고요. 굉장히 상세하게 오늘 말씀해주신 차트와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월 연구원님, 신월 팀장님 역시나 네. 오늘도 굉장히 신중하게 연준만큼 데이터 디펜던트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아직은 조금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니 데이터를 체크하면서 확인하면서 가자. 네. 이렇게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또 저희가 모시고 의견이 어떻게 바뀌는지 네.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녁 시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